그리고 끝까지 그 연구에 대해서 뭐 머신러닝, 랜덤 포레스트 이런 걸 이용한 이 디지털 바이오마커 개발 연구 이런 게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게 뭐 운동이나 식이, 뭐 식사, 그리고 뭐 불면 우울 같은 개인의 건강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고, 아래는 특히 뭐 한국에서 심한 그 사회적인 문제들인데 분열, 뭐 고령화, 공동체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인간의 건강 행동, 뭐 행동 양상 중에 하나가 이제 외로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거를 4, 5년 전 이제 대학원 과제로 제출을 하고 그거 이제 발전시켜서 이제 박사 논문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로움이 응급실 입원이나 뭐 병원 입원 뭐 이런 거 위험 높인다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거는 그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이 담배 뭐 15개 피를 매일 피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뭐 BMI, 비만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 비만 질병이라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도 질병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최소한 건강 행동이 건강에 미치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외로움은 사회적 질병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영국에서는 그 국방부 장관처럼 외로움 담당 장관을 한 5년 전부터 설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부터는 WHO에도 요 loneliness, social isolation이 질병 카테고리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 더 심하면 더 심하죠. 그 YTN 특집인데 이건 청년 고립사에 대한 5년 전에 YTN 특집이고, 이건 한 달 전에 이제 기사입니다. 아마 뭐 네이버에 대문짝하게 나와가지고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 달 전에 이제 서울시장님께서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 이렇게 종합대책을 말씀하셨고 이 역설적이게 또 서울은 가장 역동적이고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하면 서울이죠. 가장 익사이팅한 도시인데 가장 인구수도 많아지고 있고 오히려 그런 곳에서 외로움을 얘기할 정도로 문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역설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데 어, 뭐 공룡 속의 고독이라는 현상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의학 영역에서 좀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은 또 독특한 게 뭐 결혼, 출산, 고령화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외로움의 원인일 수도 있고, 뭐 결과일 수도 있겠고, 그게 문제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 좀 관심도 있고 해서 들여다보고 있고, 요거는 감사원의 그 감사 보고서인데, 그래서 4년 전 건데요. 이게 뭐 한국은 또 뭐 수도권 집중화, 뭐 지방 소멸, 인구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외로움의 원인일 수도 있겠고, 결과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 진료실에서 이 외로움에 대한 이제 중재, 뭐 진단 같은 것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대학원 과제로 제 주변 친구분들한테 구글 폼으로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 외로움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주관식으로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 50명한테 받았는데, 고독, 그리고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우울, 불안도 있고, 공허함, 쓸쓸함, 외로움, 이런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그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님의 그 연구 내용인데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가지고 유사한 개념들과의 포함 관계를 좀 나타낸 게 있는데 어쩌면 이 유사한 개념들하고 구분 짓는 것부터 해서 외로움에 대한 진단을 중재를 하기 위해서 우선 진단부터 섬세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로 소개된 그 논문인데요. 2019년도에 나온 외로움에 대한 피노타입을 스마트폰과 핏빗 가지고 한번 찾아보는 연구입니다. 그 핏빗이라고 하는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대학생들한테 채우고 어, 자주 나오는 게 그 UCLA 론리스 퀘스천이어라고 해서 왜 우울 점수도 뭐 PHQ-9 같은 그 설문조사 점수를 가지고 진단을 하듯이 외로움에 대해서도 1980년대 나온 그 외로움 설문 도구가 있습니다. 요거를 돼 가지고 40점 정도를 기준으로 높으면 외로움을 겪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점수를 하나의 축으로 이제 두고 이제 반대편에는 핏빛과 스마트폰을 가지고 측정한 패시브한 데이터들, 뭐 활동이나 움직임, 핸드폰을 이용한 뭐 문자, 전화, 폰 사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면도 가지고 두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예측을 해보는 건데 결론은 우리가 감쪽 그냥 들어보면 그럴듯하다 싶을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녁 시간에
캠퍼스 밖에 돌아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좀 외로움 수준이 높더라. 뭐 친구가 없거나 뭐, 좀, 뭐 내향적이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이 외로움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2019년도에 나온 논문.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을 이제 제가 연구에 좀 참고해서 이제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는 2023년 작년에 나온 연구고, 3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단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고, 그다음에 오라링이라고 하는 그 스마트 링, 그다음에 삼성 그 갤럭시 워치를 채우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레딧, 디스코드 같은 걸로 일단 모으고, 그 중에 심각한 뭐 정신질환, 우울이나 자살 사고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 제외를 하고요. 그렇게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어,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다 주고, 그다음에 핸드폰에다가는 두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앱을 설치를 한 겁니다. 그 어웨어라고 하는 그 애플리케이션별 사용 시간을 좀 추적하는 그런 데이터, 그런 앱을 깔아주고, 그다음 두 번째는 M-Saver-Us라고 해서 EMA라고 하는 그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라고 하는 연구 기법인데, 어, 참가자들한테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가지고 그 주관식으로, 아니면 객관식으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리콜 바이어스를 좀 줄일 수 있는, 즉시 어떤 행동이 나타났을 때 즉시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뭐 외로움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뭐 친구하고 놀고 있는지 아니면 혼자 있는지 이런 거를 응답을 받는, 조금 귀찮을 수 있는 작업인데, 이 외로움이라는 심리적인 현상의 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 방법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제가 색깔로 구분해 놓은 이 세 가지 데이터 세트가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가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반지하고 스마트워치 가지고 측정한 그 피지올로직 데이터입니다. 심박수, 뭐 수면, 활동량, 뭐 걸음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측정을 하고, 두 번째 데이터는 이제 그 참가자들이 직접 어떤 앱을 사용하는지 그거를 측정을 했습니다. 앱의 종류를 좀 나눠가지고, 이게 뭐 메신저 앱인지, 뭐 동영상 앱인지, 뭐 금융 앱인지, SNS 앱인지, 뭐 이런 걸 나눠가지고 사용 시간을 좀, 사용 양상을 파악하고, 또 스마트폰 그 타자 키보드 스트로크 패턴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나 전화가 발신하는 거, 수신하는 거 구분해서 받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있는 GPS 로케이션 가지고 지금 얘가 뭐 학교 갔는지, 뭐 집에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동의를 받은 뒤에 수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참가자분들이 직접 그 응답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M-Saver-Us라고 하는 그 EMA,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수시로 받아가지고, 여기는 하루에 5번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감정 상태나 누구하고 있는지, 지금 뭐 고립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스마트 링으로 측정한 뭐 활동 관련 데이터들, 수면 관련 데이터들이고, 요거는 스마트워치, 그 삼성 갤럭시 워치로 측정한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 관련된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트폰의 그 앱 사용, 스마트폰 사용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쭉 이렇게 모았고, 그리고 먼저 오른쪽부터 보시면 아까 그 앱의 그 카테고리를 나눠서 뭐 사진, 커뮤니케이션, 뭐 소셜하는 건지, 뭐 쇼핑, 헬스 이런 거 쭉 나눠가지고 데이터를 모았고요. 음, 그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요 오른쪽 아래에 그 그림을 보시면 이게 데이터 수집 과정이거든요. 한 달 동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런 데이터 모으고, 반지 채워서 수면 데이터 모으고, 스마트워치 채워서 심박 변이도 관련 데이터 모으고, 또 하루에 5번 그 메시지 보내가지고 뭐 감정 상태 쭉 모으고, 이렇게 쭉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외로움 관련된 측정, 예측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어, 중요한 내용인데,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외로움 점수를 측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의 메디안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높냐 낮냐 나눠서 이분형 변수로 높으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고, 낮으면 외로움이 없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눈 다음에 그걸 왼쪽에 두고, 이제 오른쪽에는 나머지 패시브하게 받은 여러 데이터들을 쭉 모아가지고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이용해서
이 왼쪽에 있는 그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 그 외로움 점수로 나눈 이분형 그 변수를 잘 예측하는지 이렇게 검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쉐ፕ 메서드라고 해서 그 다양한 변수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예측력이 높은 중요한 변수인지 그런 걸 또 측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 어, 전 결론부입니다. 왼쪽에 aim 1이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뭐 예측도가 80% 정도는 나오더라. 하루 5번 그 외로움 점수를 응답을 받아가지고 한 그 그라운드 트루스 점수를 예측하는 성능이 80% 이상은 나오더라.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결론은 그중에 그러면 다양한 데이터, 패시브하게 받은 데이터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느냐? 일단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스마트폰 사용 패턴, 어떤 행동, 어떤 앱을 사용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했다고 하고, 두 번째는 가장 별로 그 의미가 없었던 데이터는 심박수 변이도 관련된 데이터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결론이 어, 실제로 여러 데이터들이 외로움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개인마다 30명 개인마다 다 달라가지고 개인의 양상을 좀 잘 파악해서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일반화하는 게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이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총 4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스마트 링,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세 가지 각각을 이용해서 만든 그 모델의 성능하고 그다음에 이 세 가지를 다 합해가지고 통째로 조합해서 만든 네 번째 그 성능. 그게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표에 있는 비교표인데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이용하면 성능이 대부분 향상된다. 일부 상쇄되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올라간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 세 가지 다 써가지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게 결론입니다. 밑에 다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이게 왼쪽의 그래프는 가로축을 보시면 participant 1부터 해서 30까지 30명의 데이터입니다. 이 Y축은 그 모았던 워치, 링, 스마트폰을 모았던 여러 데이터들 중에서 색깔이 파란색에 진하게 가까울수록 그 예측력이 높은 변수라는 건데 보시면 조금 뭐 중구난방이어서 개인별로 좀 다르다 이렇게 한 거고 어, 그 중에서 지금 8번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둔 8번하고 10번 참가자가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로 표현했는데 이 쉐입 메서드에서 어떤 변수가 중요한지를 표현하는 건데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보면 HRV, 그 심박 변이도가 좀 중요했던 환자, 그 참가자도 있고, 아래에 있는 10번 환자의 경우에는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스마트폰, 어플,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던 참가자도 있고, 그래서 개개인별로 좀 많이 다르구나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요거를 좀 모태로 해서 더 발전시켜서 뭔가 새로운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 나온 머신러닝 기법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고, 이건 아마 선생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여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수영도처럼 쭉쭉 내려가서 어떤 경우의 수가 가장 예측률이 높은지,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고, 이건 아마 다음번 제가 또 발표할 때가 되면 제가 모은 데이터로 이걸 좀 적용해보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또 각 변수 중에 어떤 게 가장 예측력이 높았는지, 쉐프라고 하는 모델을 이용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한국 분이 쓰는 블로그에 뭐 케이글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파이썬 코드 넣어가지고 쭉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대요. 이건 제가 해보고 뭐 다음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삼성 헬스하고 제가 4년 동안 쓰고 있는 갤럭시 워치 3 가지고 삼성 헬스에다가 데이터를 요청하면 이게 제 건데 이렇게 액티비티 데이터가 이렇게 엑셀 파일로 쭉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뭐 시간 타임스탬프가 딱딱 찍히고 뭐 거리 어떤 운동을 했는지 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받아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EMA라고 해서 여러 번 그 메시지 보내서 응답 받는 거 그것도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이 문항을 제가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기 보면은 어떤 상황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 맥락에 대한 주관식 응답을 좀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일기 쓰듯이 받아가지고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바이오 뭐 생리학적 데이터들이 예측력이 높다 하더라도 이제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들었을 때 아, 그게 외로움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좀 모으려면 참여자분들이 조금 소스럽더라도 이 주관식 응답을 좀 받아서 풍부하게 그 당시의 맥락을 좀 어, 살려야 좀 의미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하고 있는 내용인데 보시면 우리가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렇게 외래 진료나 뭐 입원 기록지 같은데 약자로 쓰잖아요. 가장 흔한 질병이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시작을 하는데 아마 뭐 머지않은 미래에는 요 LN이라고 해서 이게 림프노드가 아니고 론리니스도 아마 뭐 만성 질환 정도로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건강에 영향 끼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왜 딥러닝, 머신러닝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거고